표도르 파블로비치는 4살배기 미차를 품에서 내쫓기 무섭게 곧장 재혼했다. 이 두 번째 혼인 생활은 8년 정도 지속되었다. 이 두 번째 부인, 역시나 매우 젊은 소피아 이바노브나를 그는 어느 유대인과 일행이 되어 무슨 대단찮은 청부일 때문에 들렀던 다른 현에서 데려왔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방탕을 일삼고 술을 마시고 온갖 난동을 피우고 다녔지만 자기 자본을 운용하는 일만은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었고, 물론 거의 언제나 비열한 방법을 쓰긴 했지만 자그마한 자기 사업만은 늘 성공적으로 다져나갔다. 소피아 이바노브나는 어느 까막눈 보제의 딸로 어렸을 적부터 부모 없는 고아가 되는 바람에 자신의 은인이자 양육자이자 박해자인 명망 있는 장군 부인, 즉 보로호프 장군의 늙은 미망인의 부유한 집에서 자랐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온순하고 착하고 말대꾸라고는 할 줄 모르는 이 양녀가 한 번은 헛간의 못에 제 손으로 올가미를 매달아 죽으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구해냈다는 얘기만은 들은 적이 있으니 겉으로 보기엔 전혀 심술궂지 않아도 무의 도식으로 말미암아 아주 참을 수 없는 고집불통이 되어버린 이 노파의 변덕과 영원한 꾸지람을 견뎌내기가 그토록 힘겨웠던 모양이다.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청혼했으나 저쪽에선 그에 대해 뒷조사를 한 뒤 퇴짜 놓아버렸고, 그러자 그는 첫 혼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고아 처녀에게 또다시 도망혼을 제안했다. 만약 그녀가 그에 관해 여러 소상한 것들을 제때 좀 더 많이 알았더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필시 그를 따라 나서지조차 않았으리라. 그러나 이것은 다른 현에서 있었던 일이고 더욱이 은인의 집에 남느니 차라리 강물에 뛰어드는 편이 낫다는 것 외에 16살짜리 소녀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하여 이 가련한 소녀는 여자 은인을 남자 은인으로 바꾸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이번엔 단 한 푼도 받아내지 못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장군 부인이 경로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 두 사람을 저주하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도 뭘 받아내겠다는 속셈이 아니었고 다만 순결한 소녀의 빼어난 아름다움에 매혹되었을 따름이며 특히 그녀의 순결한 표정이 지금껏 호색한으로서 여자의 거친 아름다움만을 죄악스레 탐닉해온 그를 마구 뒤흔들며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때 그 순결한 두 눈이 꼭 면도날처럼 내 영혼을 싹 도려냈지. 훗날 그는 특유의 혐오스러운 웃음을 히히 흘려가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하긴 방탕한 인간에겐 이것마저 음탕한 욕정에 불과했을지 모른다.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 탓에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아내에게 제멋대로 굴었고 그녀가 이른바 자기 앞에 죄인이고 자기가 그녀를 올가미에서 빼내준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과 또 기이하리만치 온순하고 말대꾸라곤 할 줄 모르는 그녀의 성품까지 10분 이용하여 혼인생활의 가장 평범한 예의조차 두 발로 짓밟아 버렸다. 아내가 집에 버젓이 있는데도 추잡한 여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난잡한 술판이 벌어지곤 했다. 여기서 특이한 점 하나를 말해주자면 침울하고 우직하고 꼬치꼬치 따지기 좋아하는 고집불통 하인 그리고리가 이전 마님인 아젤라이다 이바노브나는 미워했지만 이번에는 새 마님 편을 들며 옹호하고
하인 신분으로서는 거의 용납될 수 없는 욕지거리를 내뱉으면서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다투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 번은 난잡한 술판을 중단시키고 거기에 떼거리로 몰려와 있던 탕부들을 완력으로 모조리 쫓아버린 일까지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 후 아주 어려서부터 늘 겁에 질려 살아온 이 불행한 젊은 여인은 일종의 무슨 부인성 신경질환에 걸리고 말았는데, 이것은 특히 시골의 평민 아낙네들에게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병으로 이 병에 걸린 여자들은 클리쿠샤라고 불렀다. 무서운 히스테리 발작을 동반하는 이 병 때문에 그녀는 이따금 정신을 잃기까지 했다. 그래도 그녀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에게 두 아들 이반과 알렉세이를 낳아주었는데, 첫 아이는 혼이 난 첫 해에, 둘째는 3년 뒤에 태어났다. 그녀가 죽었을 때 꼬마 알렉세이는 아직 만 4살이 채 안 되었으나 이상하게도 내가 아는 한 그는 그 후 평생토록 어머니를 기억했다. 물론 꿈결 같은 기억이겠지만 말이다. 그녀가 죽자 두 소년에게는 장남 미차의 경우와 거의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완전히 잊히고 버림받았으며 다시금 바로 그 그리고리의 손으로 이번에도 그의 오두막으로 떨어졌다. 어머니의 은인이자 양육자, 그러니까 고집불통 노파인 장군 부인이 그들을 찾아낸 것도 이 오두막에서였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었는데 자기가 받은 모욕을 지난 8년 내내 한시도 잊을 수 없었다. 자기 소피아의 운명에 대해서라면 그녀는 8년 내내 가장 정확한 정보들을 몰래 얻고 있었으며, 소피아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추잡한 일들이 그녀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듣게 되자 자기 집 여자 식객들에게 두세 번 큰 소리로 배은망덕한 그년에게 하느님께서 천벌을 내리신 거야 라고 말하기도 했다. 소피아 이바노브나가 죽은 지 꼭 석 달 뒤에 갑자기 장군 부인이 우리 도시에 치니 곧바로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집에 나타났는데, 고작 반시간가량 이 도시에 머물렀을 뿐이지만 많은 일을 해치웠다. 때는 저녁이었다. 그녀가 8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잔뜩 취해 그녀를 맞으러 나왔다. 사람들 얘기로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대뜸 따귀를 2대 철썩철썩 본때 있게 후려 갈기고는 머리털을 움켜쥐고 위아래로 3번 힘껏 잡아당긴 뒤 한마디 말도 덧붙이지 않고 곧장 두 아이가 있는 오두막으로 향했다고 한다. 첫눈에 아이들이 몸도 씻지 않은 데다 더러운 속옷차림인 것을 알아챈 그녀는 그리고리에게도 즉시 따귀를 한 대 찰지게 갈기고 두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선언한 다음 애들을 누더기 차림 그대로 끌어내 담요에 둘둘 싸서 마차에 태우고는 자기가 사는 도시로 데려갔다. 그리고리는 충직한 노예처럼 이 따귀를 꾹 참으며 거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연로하신 마님을 마차까지 배웅할 때는 허리 굽혀 절하면서 고아들을 거두어 주시니 하느님께서 보답하실 겁니다 하고 감동을 자아내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봐야 니놈은 머저리야. 장군 부인은 떠나면서 그에게 이렇게 소리쳤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사건 전체를 곱씹어 생각해본 결과 거참 잘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중에 장군 부인에게 아이들의 양육과 관련해 자기 쪽에서 정식으로 동의해줄 때
단 한 가지 항목도 거절하지 않았다. 하지만 따귀를 얻어맞은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떠벌려댔다. 장군 부인도 그 일이 있고 나서 곧 죽고 말았지만 그래도 유언장에다 두 어린애 앞으로 각각 1,000루블씩 남겨준다고 밝히면서 이 돈은 이 아이들의 교육비로 전부 다 반드시 이들을 위해서만 써야 하되 이런 아이들에겐 이만한 적선이면 과분하니 성년이 될 때까지 돈이 모자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누구든 원하는 자가 있다면 알아서 자신의 돈자루를 풀어도 상관없다. 등등의 말을 적어 놓았다. 내가 유언장을 직접 읽어보진 못했으나 정말 뭔가 이런 식의 이상하고 너무나 독특하게 표현된 게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노파의 주된 상속인은 알고 보니 그 현의 귀족회 회장인 예핀 페트로비치 폴레노프라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표도르 파블로비치와 편지로 얘기를 나눠본 결과 이 인간에게서는 친자식들의 양육비조차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닫고는 자신이 고아들을 몸소 보살폈으며 특히 그들 중 작은 아이인 알렉세이를 좋아하게 되어 이 아이를 오랫동안 자기 집에서 키우기까지 했다. 나는 독자 여러분께 이 점을 아주 처음부터 유념해 주십사 간청하는 바이다. 그리고 만약 이 젊은이들이 자신의 양육과 교육에 대해 평생을 두고 빚진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세상에서 보기 드물게 그지없이 고결하고 인간적인 예핀 페트로비치일 것이다. 그는 장군 부인이 어린애들 앞으로 1,000루블씩 남겨준 돈을 손끝 하나 대지 않고 보관했고 그래서 아이들이 성년에 이를 즈음에는 그 돈에 이자가 붙어서 각각 2,000루블까지 불어났으며 아이들 양육은 그 자신의 돈으로 했는데 물론 한 아이 앞으로 1,000루블씩보다는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갔다. 그들의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번에도 잠시 미루고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적겠다. 그렇지만 형인 이반에 대해서 그가 어쩐지 침울하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소년으로 자라났다는 것만은 알려두겠는데 결코 소심하진 않았지만 벌써 10살 때부터 그는 자기들이 어쨌든 남의 집에서 남의 자비에 기대어 자라고 있고 자기들의 아버지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인간이라는 것 등등을 깨닫고 있었다. 이 소녀는 매우 일찍 거의 유년 시절부터 학업에 어떤 비상하고도 빛나는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모르나 그는 막 13살이 되자마자 예핀 페트로비치 가족과 헤어져 모스크바의 한 김나지움으로 옮겨갔고 그러면서 예핀 페트로비치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그 당시 저명하던 어느 경험 많은 교육자의 기숙사로 들어갔다. 훗날 이반 자신이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천재적 재능을 지닌 소녀는 천재적인 교육자 밑에서 교육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심취한 예핀 페트로비치의 이른바 선행에 대한 열광에서 비롯된 일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젊은이가 김나지움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는 예핀 페트로비치도 천재적인 교육자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고집불통 장군 부인이 유산으로 아이들에게 남겨준 각각의 돈 1,000루블은 이자가 붙어 이미 2,000루블가량으로 불어났지만 예핀 페트로비치가 제대로 처리해놓지 못한 데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불가피한 온갖 형식적 절차와 지연까지 더해져 그 돈을 받는 일이 늦어지는 바람에
젊은이는 대학에 들어가 처음 2해 동안 스스로 밥값과 생활비를 벌면서 공부하느라 이만저만 고달픈 게 아니었다. 지적해둘 것은 그때 그가 아버지에게 편지 연락 한번 해볼 마음조차 없었다는 점인데, 어쩌면 오만함이나 아버지에 대한 경멸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 어쩌면 그 살가운 아비로부터는 어떤 그럴싸한 지원도 받지 못할 거라고 그에게 속삭여준 냉철하고 합리적인 판단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거나 젊은이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일거리를 얻어냈다. 처음엔 20코페이카짜리 학습 지도를 했고, 그 후에는 여러 신문의 편집국을 돌아다니며 목격자라는 필명으로 거리에서 일어난 이런저런 사건에 대해 10줄짜리 짤막한 기사를 제공했다. 이 기사들은 언제나 무척 흥미진진하고 자극적으로 엮은 것들이라 이내 호응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한 가지만으로도 젊은이는 수도에서 을에 아침부터 밤까지 여러 신문사와 잡지사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면서 프랑스어 번역이나 정서 일거리를 달리는 판에 박힌 애원만 끝없이 되풀이할 뿐, 더 나은 것은 무엇 하나 생각해낼 줄 모르고 영원히 가난에 허덕이는 우리네 수많은 불행한 남녀 학생들에 비해 실제적인 면에서나 지적인 면에서나 훨씬 우월함을 유감없이 입증해 보였다. 이반 표도르비치는 일단 출판국과 안면에 들면 그 후에도 계속 그들과 관계를 이어나갔으며, 대학 생활의 마지막 시기에는 여러 전문적인 주제를 다룬 책들에 대해 대단한 재능을 보여주는 서평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문단에도 이름이 알려졌다. 그렇지만 아주 최근에 와서야 우연한 계기로 갑자기 훨씬 넓은 독자층의 특별한 주의를 끄는 데 성공하여 일시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기억하게 되었다. 이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사건이었다.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이 가진 2,000루블로 외국 여행을 다녀오려고 준비하던 중에 이반 표도르비치는 갑자기 어느 큰 신문에 기이한 논문 한 편을 발표해서 심지어 비전문가들의 주의까지 끌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그것은 자연과학을 전공한 탓에 그에겐 전혀 생소한 것일 듯 싶은 논문 주제 때문이었다. 논문은 당시 도처에서 대두된 교회 재판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기존에 제시된 몇몇 견해를 분석하면서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도 피력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글의 논조와 놀랄 만큼 뜻밖인 결론이었다. 그러나 교회파에 속하는 많은 사람은 필자가 단연코 자기들 편이라고 간주했다. 그런데 이들과 나란히 세속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신론자들까지도 각자 자기들 쪽에서 갑자기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마침내 몇몇 형안을 지닌 사람들은 논문 전체가 그저 뻔뻔스러운 익살극이자 조롱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내가 이 사건을 특별히 언급하는 까닭은 당시 대두된 교회 재판 문제에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 도시 근교의 유명한 수도원에까지 때마침 이 논문이 흘러들어가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필자의 이름을 알게 되자 사람들은 그가 우리 도시 출신이며 바로 그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아들이라는 점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바로 이런 때 갑자기 그 필자가 우리 도시에 몸소 나타난 것이다.
왜 그때 이반 표도르비치가 우리 도시에 왔을까? 나는 이미 그 당시에도 거의 어떤 불안마저 느끼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곤 했던 기억이 있다. 그토록 많은 사태의 실마리가 된 너무도 숙명적인 이 귀향은 그 후에도 오랫동안 나에게 거의 언제나 불분명한 일로 남아있었다. 대체로 판단해 보더라도 그토록 학식 있고 그토록 오만하고 겉보기에도 신중한 젊은이가 저런 추잡스러운 집에 평생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그를 알지도 기억하지도 못하며 설령 아들이 돈을 달라고 간청한다 한들 세상 없어도 절대로 내놓지 않을 위인이면서도 이반과 알렉세이, 이 아들들마저 언젠가 찾아와서 돈을 요구할까봐 한평생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아버지 앞에 갑자기 나타나다니 실로 이상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런 아버지 집에 들어와 한 달하고도 또 한 달을 함께 살고 있는 데다 둘의 사이가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특히 이 마지막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내가 이미 앞에서 말했던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첫 아내 쪽으로 먼 친척이 되는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도 이미 완전히 그의 거주지가 돼버린 파리로부터 그 무렵 또다시 우리 도시로 왕림하여 근교의 자기 영지에 머무르고 있었다. 내 기억에 다름 아닌 그도 자신의 흥미를 몹시 끌던 이 젊은이와 알게 된 뒤 그 누구보다 놀라워했으며 이따금 젊은이와 지식을 겨루면서 내심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오만해. 그는 그때 젊은이를 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언제든 자기가 쓸 푼돈 정도는 벌 수 있겠고 외국에 나갈 만한 돈은 지금도 있는데 대체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지? 돈 때문에 아버지한테 온 게 아니라는 건 누가 봐도 뻔하잖아. 세상 없어도 돈을 내놓을 아비는 아니니까. 술과 농탕질을 좋아하는 청년도 아닌데 그 집 노인은 그 아들 없인 못 살아. 그 정도로 사이가 좋아졌다니까? 이건 사실이었다. 젊은이는 노인에게 눈에 띌 정도의 영향력까지 행사하고 있었다. 노인은 이따금 지독하게 심지어 악랄할 정도로 제멋대로 굴긴 했으나 그래도 덜어는 이미 아들의 말을 거의 듣기 시작한 듯 보였고 때로는 처신까지도 좀 더 점잖게 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가서야 밝혀졌지만 이반 표도르비치는 어느 정도 자기 형 드미트리 표도르비치의 부탁을 받고 형의 일로 온 거였는데 그가 난생 처음으로 형을 알게 되고 보게 된 것도 바로 이 무렵, 바로 이번에 집에 들어와서였지만 실은 드미트리 표도르비치와 더 많이 관련된 어떤 중요한 일 때문에 모스크바에서 도착하기 전까지 이미 서로 편지 왕래를 시작한 터였다. 이것이 어떤 일이었는지 독자들은 때가 되면 전부 소상히 알게 될 것이다. 그렇긴 하나 내가 이미 그 특별한 정황에 대해 알게 됐을 때에도 이반 표도로비치는 나에게 여전히 수수께끼처럼 비쳤고 그가 우리 도시에 온 건 역시 아리송하게 여겨졌다. 또 하나 덧붙여두자면 당시 이반 표도르비치는 아버지를 상대로 대판 싸움을 심지어 정식 소송까지 계획하고 있던 자기 형 드미트리 표도르비치와 아버지 사이에서 중재자 내지는 조정자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이 작은 집안은 거듭 말하지만 그때 생전 처음으로 다들 한자리에 모였고 그중 몇몇은
생전 처음으로 서로 보게 된 것이기도 했다. 다만 한 사람, 막내 아들 알렉세이 표도르비치만은 그 전부터 우리 도시에서 산 지가 벌써 1년쯤 되었으니 형제들 중 제일 먼저 우리에게로 온 셈이다. 그런데 바로 이 알렉세이에 대해서는 소설의 무대에 등장시키기에 앞서 나의 지금 이 서문격인 이야기 속에서 말하기가 무엇보다 힘들다. 그러나 그에 대한 서문도 쓸 수밖에 없는 까닭은 적어도 몹시 기이한 점 하나를 미리 설명해 두기 위해서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 미래의 주인공을 그의 소설의 첫 장면에서부터 부득이 수련 수도사의 법의를 입혀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 그는 그때 벌써 1년가량 우리 수도원에서 살고 있었고 또 평생 그곳에 은거할 각오인 것 같았다.